감사합니다. SK텔레콤 테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윤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의 최대의 잔치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또 그것도 기조 강연을 맡겨주셔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증강지능에 관한, 그러니까 보통 AI 하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 결국은 인공지능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AI가 아닌 좀 다른 AI를 말씀드리려고 증강지능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릴까 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증강지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공지능이 도대체 뭐냐, 저희가 기사나 여러 가지 논문이나 또 여기에는 인공지능 전문가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정의가 명확치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항상 발표를 할 때 가장 첫 장이 제가 정의하는 인공지능은 무엇인가에 대한 발표 장표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인간이 하는 일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의 총체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그 전에는 영국이랑 유럽 학자들도 많이 기여를 했는데 상당히 오래된 학문입니다. 인공지능은 60년, 70년 됐죠. 현재 인공지능은 사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 하나를 너무너무 잘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저는 그것을 Narrow AI, 결국은 아주 특수한 일을 잘하는 AI라고 규정을 하고요. 이제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논문도 나왔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 셋, 열, 백, 천, 만을 스스로 알아서 터득하는 자율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을 General AI라고 하고요. 이것을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혹은 AGI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AGI가 상당히 파급력이나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크지만 우리 인류 전체,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이 커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기계가 데이터로 사람의 학습 없이, 사람의 가르침 없이 알아서 자가 학습해갖고 갑자기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AGI가 출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의견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너럴 AI가 되면 컴퓨팅, 그러니까 결국은 연산 능력이 이제 뛰어나서요. 슈퍼휴먼 AI,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AI가 나오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제너럴 AI와 슈퍼휴먼 AI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현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인지는 제가 점쟁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미래에는 이러한 현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제 삶에서 기계들이 로봇끼리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나 오늘 해고당했어. 사람이 나를 교체해갖고 로봇이 나 해고당했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카툰인데, 이런 카툰의 모습들이 과연 우리 생애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현재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이미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사람과 로봇이 같이 해야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생겨나는 직종들이 어떤 거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새롭고 혁신적이고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하는 직업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로봇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사실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슈퍼휴먼 AI,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능력 AI로 인간의 멸망을 초래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데 너무 연구를 빨리 해갖고 잘하면 혹시 인류가 멸망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님은 기우입니다. 기우이시고요. 세상에는 사실 할 걱정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걱정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너럴 AI까지 가기에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이유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적, 비기술적 이유 때문에.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머신 인텔리전스, 기계가 지능을 가져서 뭔가 스마트한 일을 하는 거는 다 수학이고요. 산수입니다. 산수이고 이것의 궁극적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개입 없이 기계가 데이터와 경험과 사람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10, 100, 1000, 만을 아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구가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발표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과학기술계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알파고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Narrow AI입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너무너무 잘하는, 바둑을 너무 잘 두는. 지금은 뭐 바둑계에서는 이미 기계와의 싸움은 끝났고요. 지금은 기계와 기계끼리 싸우는데 그것도 역시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그러나 바둑이 만약에 룰이 바뀌거나 바둑의 배열이 17, 17이 아니라 18, 18, 19, 19로 변하고 뭐 20, 20 이렇게 변하면 그러면 알파고는 다시 또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둑이라는 룰에 기반해서 데이터가 다 쌓였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웠기 때문에 바둑과 다른 게임이 나오면 알파고는 100점 100패 할 수 있습니다. 아마 100점 100패 할 거예요. 거의 뭐 랜덤한 숫자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알파고는 바둑은 되게 잘 두는데 알까기는 잘 못한다. 왜냐? 알까기는 아날로그 세상에 있는 거고요. 알까기 로봇이 있긴 있는데 알까기 로봇이 배우는 지능과 알파고가 배우는 지능은 차원이 틀리고 아예 지식과 데이터가 틀린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트너라는 데서요, 매해마다 이 하이프 커브라고 해서 이제 뭐냐면 어떤 기술들이 나와서 세상에 나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와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다음에 그 단계를 4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노베이션이 떠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 기술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데 막 떴다가 인기가 급하강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술들, 거의 모든 기술들은 세상에 나오려면 상용화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수준에 비해서 실제 기술 수준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망의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이제 진실을 찾는 단계입니다. 뭐냐면 상용화가 되게 멀었다. 그러나 정말 많이 노력하고 꾸준히 정부나 사회나 기업이나 학교가 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이 하이프 커브의 4단계인데요. 보시면 제가 전공한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는 여기 있었습니다. 네, 여기 있다가 아니다, 20년 전에는 여기 있었어요. 그랬다가 10년 후에는 여기 왔다가 이제 한 약 20년 만에 그 어느 정도 유용함을 주는 그런 기술로 현재 인식되고 있고요. 누구라든지 아니면은 시리 같은 음성 기반의 인공지능 비서는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잘 안 돼, 나를 못 도와줘. 정말 비서가 모든 일을 해줘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렇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사람한테 유용한, 사회에 유용한,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술로 발전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딥 러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 그 DNN이라고 하는 단층이 아닌 다층, 상당히 복잡한 인공지능망 중의 하나인 이제 그 신경회로망을 이용해서 영상도 인식하고 개인지 고양이인지 분류하고 음성 인식도 하고,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기법은 머신러닝 기법 중에 상당히 아주 작은 협소한 분야인데 약 10년 전에 갑자기 데이터를 많이 넣으니까 이 딥러닝이라는 기법으로 음성 인식도 에러가 반으로 줄고 영상 인식도 에러가 반으로 줄고 계속 데이터를 넣으니까 계속 성능이 올라가서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 세계에는요, 이 딥러닝이 슈퍼스타입니다. 딥러닝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말 자체가, 그리고 알파고도 당연히 딥러닝의 그 기법 중에 하나를 쓰고 있고요. 딥러닝의 시대에 있는데 이 딥러닝도 이제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네. 이것도 역시 narrow AI 혹은 협소한 분야, 아주 특수한 문제만을 잘 풀 수 있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그 실망기를 거칠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증강지능,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하나를 가르쳐주면 만을 아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일반적인 강인공지능은 아직 멀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기가 아니라 이게
뜨는 것도 멀었는데 제가 그럼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왜냐하면 과학기술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미래의 기술 트렌드를 아셔서 거기에 대비한 연구개발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참 먼 그런 분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코비드 때문에 증강지능의 시대가 더 빨리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람과 이제 어떤 기계와의 인터랙션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자연에 있다 보니까 코비드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도 있고 궁극적으로 복잡계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펑션, 사람과 그 다음에 기술을 포함한 기계와 세상, 특히 지구가 함께 어우러져야 우리가 정말로 사회랑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제가 그냥 붙여봤습니다. 절대로 사람과 기계는 경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 기계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잘해서 각자 진화를 하면서 협력, 협적, 상생을 하는 그런 모델이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라는 모습이고 오늘 보니까 오후에도 또 인간과 AI의 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인간과 AI 인터랙션을 좀 커버하는 그런 세션도 있어서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왜 하느냐, 도대체 인공지능이 왜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앞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고 미래의 세상을 상상해 본 겁니다. 5G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앞으로의 세상은 초연결, 초지능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물과 사람과 비즈니스와 사회와 국가가 초연결, 5G를 비롯한 고속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연산 컴퓨팅, 그 다음에 그것이 센서이든 스마트 스피커이든 내 시계든 안경이든 가구든 사물 자체가 지능을 갖게 되는 조그만 컴퓨터 칩들이 있어갖고 지능을 갖게 되는 그런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초연결이기 때문에 뭐 밀리세컨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세컨드 만에 사물과 사물이 연결이 됩니다. 세계 어디 있든지. 그 다음에 그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람이 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물리적인 세상, 지금 이 공간 있죠. 그 다음에 저희 과학기술 연차대회의 제 기조 강연을 듣고 계신 버추얼한 디지털 세상에서의 경험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하고 어떻게 보면 물리적 세상과 디지털 세상의 격차가 좁혀지고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믹스 리얼리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썰렁하시죠?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박수 치셔도 이게 장갑 때문에 박수리 잘 안 나오고 나는 물리적으로 치고 있는데 또 여기 계신 분들 얼마 안 되시는데 그러면 버추얼한 디지털 세상에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는 방송이 과연 몇 명이나 보고 있을까? 누가 보고 있을까? 왜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아마 또 디지털 세상에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 분위기가 어떻지? 되게 딱딱한가? 아니면 졸고 계신 분도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믹스 리얼리티가 되면 이게 열리면서 디지털 세상으로 관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중들도 저희랑 지금 인터랙트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디지털 세상과 물리적 세상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세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제가 갖고 있는 AI의 철학은 왜 중요하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AI, 아까 인공지능의 정의가 사람이 하는 일을 훨씬 더 신속, 정확, 안전, 간편, 편리,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했는데 그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각자 개인마다 AI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인공지능 비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AI들이 개인용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기술이나 여러 가지가 격차가 있기 때문에 AI가 없는 이제 그냥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이 도표에서 사람은 AI가 있고 없을 수 있는데요. 개인은 기업은 AI가 없는 기업은 저는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림에 추가도 안 했어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프라이즈 기업은 왜 AI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서브하려면 고객들을 응대를 하고 고객들을 도와주려면 이제는 고객들과 상대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AI가 개인의 AI와 교신을 하는, 그러니까 AI가 AI와 소통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고객들 중에 AI가 없는 고객들은 인터프라이즈, 기업의 AI가 AI와 인간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릴레이션십 빌딩을 해야겠죠. 그래서 AI와 AI가 소통하는 시대, AI와 인간과 소통하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래에 내가 개인적으로 AI를 갖고 있으면 그게 무슨 얘기지?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어? 라고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누구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들이 한국에는 많습니다. 참 신기한 게, 제가 25년 전에 음성인식 공부하려고 대학원에 있을 때만 해도 25년 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최대의 잔치에서 타픽이 모두를 위한 모두의 AI라고 생각한다고 했으면 제가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AI가 중요한지 잘 보면, AI는 제 생각에는 그만큼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파급적인 효과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 인공지능 비서 중에 대부분은 이제 음성 인식,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음성 인식 비서가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던 애플에는 시리라는 어시스턴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는 에코라고 해서 이제 누구 스피커나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나오는 그런 스피커 비슷한 그런 인공지능 스마트 스피커 기반의 어시스턴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이런 음성 기반의 기술들을 잘 보다 보면 1990년대에 미국에서 AT&T라고 하는 전화 회사입니다. 통신 회사인데, 여기 통신 회사에 이제 고객들이 전화를 걸면 다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번 달 과금이 이렇게 됐습니다. 전화가 잘 안 터지시네요. 등등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풀어주는데, 그때 30년 전인데요. 인공지능 음성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단은 전화를 걸면 기계가 받았습니다. 기계가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뭐라 그러겠죠? 이만저만해서 내 사정 이렇다 하면 그것을 전문가 상담원한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발전해서 스마트폰 시대의 시리, 그 다음에 홈 스피커스 에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누구와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한 2년 전에 구글에서 두플렉스라는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AI가 전화를 사람한테 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 대신 미장원 예약해줘. 그러면 AI가 주인의 말을 들어서 주인 대신 미용실에 전화를 하고요, 식당에 예약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사람이 AI한테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AI가 사람한테 전화를 거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고 사람 같지 않은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간과 기계와의 인터랙션은 그만큼 중요한데, 지금 90년대부터 시작된 특히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더욱더 발전한 텍스트 기반의 검색이 하나의 사람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아까 바로 전 슬라이드에 제가 설명드린 음성 기반의, 왜냐하면 음성이 자연스러우니까 음성 기반의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폰, 테레비 같이 음성으로 사람과 기계가 소통을 하는 그 시대가 현 시대이고요. 저는 이게 발전하다 보면 그 기계한테 말하기 귀찮잖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마음을 알아서, 얘기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서 선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와이프의 마음을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저랑 22년 같이 살았는데 표정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떻게 얘기를 해줄지 제가 아직도 상당히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기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기계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것. 제 아내는 저랑 함께 있는 시간이 24시간은 아니지만 얘는 저랑 함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고 있을 때도 저를 볼 수 있고요. 제가 시계를 차고 자고 있으면 제 심장 박동수나 제가 무호흡 수면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나중에 이제 헬스로 가면 다른 건강에 이상 실형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알 수 있는 게 좀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는데 역시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가 뭐냐? AI 비서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냐?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개인 비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 개인 비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사람과 기계 사이에 신뢰를 기반으로 사람과 AI 릴레이션십을 빌드해야 됩니다. 내가 인공지능 비서한테 뭔가 내 시간을 주고 좀 투자를 해서 내 데이터도 좀 주고 경험도 주고 그다음에 끄지 않고 꺼버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좀 참아야 AI가 데이터를 통해서 나와 주인, 나를 둘러싼 사람, 사건, 세상을 더 잘 이해한 다음에는 내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선제적으로 도와주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디지털 동반자가 되어야만 저는 인공지능 기반 비서가 세상에 녹아들고 세상에 아까 그 하이프 커브에서 사회에 도움을 주고 상용화의 가치가 있는 기술로 자리매김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였고요.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속도와 특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세상 자체가 아예 이제 한꺼번에 확 바뀐 다음에 여러 가지 발전하고 가속화를 할 텐데 여기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가 갖고 있는 바이어스입니다. AI는 그냥 내가 윤리가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뭐 좋은 AI가 있고 나쁜 AI가 있는가 그냥 사람이 시킨 일을 할 뿐입니다. 사람이 데이터를 잘못 집어넣으면요, 잘못 배우면 결국은 지금은 AI 선생님은 사람인데 선생님이 안 좋으면 학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이 흑인 여자분 그 다음에 백인 남자분을요 사진 찍고 프로필을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AI가 이 두 분이 둘 다 이제 할 수 없이 체포가 된 분인데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앞으로 미래에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백인분은 미래 앞으로 다시 한번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3이다. 이분은 10 중에 8이다. 이분은 다시 분명히 범죄를 저지른다. 혹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데이터를 잘 유심히 들여다보면 좀 이상해요. 이 백인분은요. 예전에 범죄 경력이 도둑도 하셨네요. 도둑도 하셨고 그 다음에 총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물건을 갖고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신 거고 이분은 어렸을 때 청소년일 때 보니까 친구와 함께 다른 집에 있는 친구의 자전거를 훔쳐갔고요. 달아나다가 걸려갖고 네 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경범죄를 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AI는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른 이분한테는 로우 리스크라고 하고 왜 청소년기에 정말 실수로 경범죄를 저지른 이분은 다시 한번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까요? 이거는 AI가 이 사람을 흑인으로 이 사람을 백인으로 해서 인종차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들의 데이터 그리고 이러한 분들의 데이터가 스큐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 이분이 흑인이라는 사실 흑인들은 미국에서 더 체포를 많이 당한다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그런 바이어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감안한 AI를 만들지 않으면 AI는 똑같이 실수를 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AI가 하는 실수는 아니고 사람이 하는 실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어려운 일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저지른 일입니다. AI는 단지 그 사회의 마이크로카즘 단면을 보여줄 뿐입니다. 데이터로. 또 하나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AI는 보안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연결 초지능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든 사물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리고 사물들이 지능을 갖기 시작하면, 그 지능을 좋은 데 이용하면 빠른 게 좋은데 그 지능을 나쁜 데 이용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안 좋아집니다. 이 예는 이 고양이과인 것 같아요. 고양이과의 이 이름이 타비 캣이라는 고양이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몇천 개 정도에 되는 그런 고양이과 중에서 이 고양이과를 마친대요. 88%의 컨퍼런스로.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이미지이기 때문에 다 숫자입니다. 픽셀마다 숫자가 있어서 숫자를 조금 바꿔놓으면 사람의 육안으로는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AI는 이거는 타비캣이라고 정확하게 맞히는데요. 조금만 데이터를 흔들어 놓으면 과카몰레,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그 멕시칸 음식입니다. 아보카도로 만든 음식이에요. 동물도 아닙니다. 음식이에요. 음식이라고 99% 확실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AI를 속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 이제 악이죠. 그럼 그 악에 대처하기 위해서 방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창을 만드는 게 방패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방패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창은 어떤 창이 어떻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거를 대비하려면 방패를 만드시는 분들이 훨씬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AI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지금 방패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패. 근데 어렵습니다. 언제나 선제적으로 대응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공부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AI와 보안이 물리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이 아니라 이제 AI 보안도 당연히 신경 써야 하는 시대. 특히 5G 시대에는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알파고 제로가요, 뭐냐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그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1000대 0으로 이기는 놈이 알파고 제로입니다. 그리고 알파고 제로가 이제는 또 진대요. 또 뭐가 또 따로 나와서. 근데 왜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이 테슬라의 그 파운더인 왜 알파고 제로를 무서워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 분은 아는 겁니다. 일반 인공지능 AGI가 만약에 성행을 하고 사회와 세상과 사람들이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면 사실은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겠다, 혹은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분의 생각이랑 좀 다른 생각입니다. 세상이 멸망하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의 멸망 시나리오는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화 터미네이터 같아서 나온 그런 그 AI가 갑자기 막 똑똑해져 갖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시나리오의 확률은 낮고요. 그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에 알파고 제로와 같은, 혹은 알파고 제로보다 훨씬 더 그 강력한 제너럴 제로 같은 그런 AI가 나와서, 그 AI가 바로 나오기 직전에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만약에 어떤 사회나 어떤 국가나 사람들이 잘못 악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좋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현재 AI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걸 막으면서 본인들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AI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셔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지금은 냉전 시대인데요. AI 냉전 시대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겠지만 특히 AI는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중국의 많은 훌륭한 그 AI 과학자들이 다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국으로 이제 추방당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은 참고로 CMU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가르치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공지능 하시다가 구글로 가셨다가 지금은 중국에 계신 카이프 리라는 분입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상당히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AI 슈퍼파워즈라고 하는 책을 재작년에 이제 그 베스트셀러로 출판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토픽들이 바로 그겁니다. AI가 자칫 잘못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대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잘 읽어보시면 뭐 AI에 관한 일자리 창출 뭐 등등해서 되게 재미있는 토픽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 했으니까 다시 좋은 얘기로 돌아가겠죠. 결론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위협이 존재하지만 AI는 그런 위협을 훨씬 더 뛰어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파급 효과가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 중심의 AI를 만들면 사람과 기계가 함께 경험하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오후에 AI와 인간, 그 다음에 AI와 복지, 뭐 여러 가지 AI와 코비드 시대에 대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올 텐데 인간 중심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갑고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과 기계는 서로 대립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대립을 시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저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느끼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고요. 또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도전을 좋아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도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도전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예술성과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의성이 있습니다. 기계는 창의력이라는 건 별로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기계가 갖고 있는 창의력은 인간한테서 나온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AI가 그림도 그리고 책도 쓰고 글도 읽는다고 하지만 그것의 원천을 보면 선생님은 다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창조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있던 거를 잘 조합해서 자기가 인공으로, 그러니까 artificially 그냥 만든 겁니다. 기계가. 그래서 분명히 사람이 정말 잘하고 잘해야 하고 앞으로도 잘할 영역이 있고요. 그 사람이 잘하는 일들을 포함해서 AI가 할 수 있는 일들, AI가 무슨 일을 쓸까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AI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어디에 이용하냐는 사람의 몫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유엔에서 17개의 Sustainable Development, 그러니까 지속성장 가능한 그런 개발에 관한 항목들을 적어놨습니다.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면 No Poverty, 가난이 없는 세상, Zero Hunger, 배고파서 죽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그래서 1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분명히 AI가 여기에 핵심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Reduced Inequalities, 평등의 사회를 하자. 그 다음에 Gender Equality, 남녀 간의 그 성차별을 없애자. 교육, 이런 것들은 다 AI가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중에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한테 저희 SK텔레콤에서 누구라는 이제 스피커를 드리면서 뭘 함께 드렸냐면 서비스를 드렸습니다. 스피커만 설치한 게 아니라 스피커와 함께 센서도 놔서 어르신들께서 며칠간 냉장고 문이나 그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센서가 동작하지 않으면 저희가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항상 있기 때문에 혹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주무시다가 아니면 안 좋으셔서 아리야 나 살려줘 하면 저희 아리아 팀에서 돌봄 센터에 연락을 하고 ADT 캡스가 출동하게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0분 넘게 구조했어요. 3,000가구 정도 했는데 3,000가구 정도인데 30분 가까이면 거의 1%를 저희 구조한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아리아가 살려줘야 하는데 못 들었거나 아니면 아리아가 없었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AI가 꼭 해야 하는 그 하나의 항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잘 설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잘 설계할지는 제가 다음 섹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사실은 기계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곱하기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수학 함수 상당히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숫자를 막 연산하는 그런 단순한 기계인데요. 이거를 디자인을 잘 하려면 목적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이긴 한데 이 목적 함수가 뭐냐면 AI가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럼 실수를 어떻게 교정해 줄까? 아, 요건 잘했어, 요건 못했어, 요거 더 잘했네. 이 정말 못했다.
그래서 AI가 학습을 하는데 도와주는 목적 함수입니다. 참고로 이 목적 함수는 수학적인 함수이고요. 이게 예를 들면 그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을 10단어를 하고 100단어를 하면 이 말을 알아듣는 정확도입니다. 틀리는 단어의 개수, 100단어 중에 2개 틀리면 2% 에러라고 하고요. 그게 목적 함수입니다. 그래서 에러를 줄여라 무조건. 에러를 0%로 줄여라. 이게 목적 함수입니다. 오늘 발표하실 루닛이나 아니면 뷰노 같은 의료기기 스타트업들 중에 요거는 루닛의 제품인 것 같아요. 폐에 있는 엑스레이를 보고 폐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저 질환 같은 거를 디텍트하는, 검출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목적 함수가 뭐냐면 질환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에러가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질환이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 가지 진단이나 검사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질환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에러는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에러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과 결국은 의료 영상 전문의 혹은 전문 의사와 기계가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의사들이 놓치는 에러도 있고요, 기계가 놓치는 에러도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 함수는 기계 에러와 인간의 에러를 합해놨을 때 그 통합적인 에러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목표겠죠.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유튜브나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페이스북 같은 그런 소셜 네트워크, 사회적인 그런 소셜 네트워크망에 있는 AI들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유튜브에는 AI가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엄청나게 극도로 알파고만큼 AI가 뛰어납니다. 능력이. 단지 우리는 잘 모를 뿐이죠. 알파 같은 경우에는 바둑을 너무 잘 둬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저는 알파고의 AI보다 유튜브의 AI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이 AI는요, 목적 함수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보고 있는 영상 오른쪽에 추천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을 한 번 더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고 클릭의 개수를 maximize, 높이는 게 이 AI의 궁극적인 목적 함수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어떻게 하면 내가 페이스북 그룹에 들어갔을 때 추천이나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해서 내가 속하지 않은 그룹에 들어가고 그 그룹 자체가 많은 멤버들을 구성하고 또 많이 커지고 소셜 그룹의 사이즈에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기술의 맹점은 뭐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클릭하는 비디오 영상이 사람과 사회에 어떠한 이로움을 주는지에 관한 목적 함수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올려놓고요, 비디오를. 그 올려놓은 수억 개의 비디오 중에서 소비자인 내가 클릭을 많이 하도록 AI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과연 지구는 둥글까? 라는 질문에 대한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 중에 70%는 지구는 둥글지 않다라는 게 그 비디오입니다. 그럼 AI는 지구가 둥글지 안 둥글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계속 클릭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돼갖고요, 더 많이 클릭하는 비디오 개수가 훨씬 더 많이 뜨게 되는. 그래서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우리 애들은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러한 패단이 있어서 사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이제 그거를 한 1, 2년 전에 알고 지금은 많이 고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목적 함수가 중요합니다. 근데 목적 함수는 AI 하시는 분들이 수학적으로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반드시 휴먼 엘리먼트가 들어가 있어야만 기술이 이롭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클릭수 올리는 거, 머신의 에러 줄이는 거, 단어 수 에러 줄이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이로운 기술을 주려면 그것 이외에 아까 제가 그 휴먼, 머신, 얼스 그래갖고 이제 사람과 기계와 우리 세상, 지구를 포함한 우리 환경을 다 고려한 기술이 나온다 봤는데 그게 바로 그 펑션이 되어야만 생각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경험. 휴먼, 머신이 익스피리언스 같이 하는데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기계도 당연히 데이터를 이제 습득하고 배우고요. 사람도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그다음에 엄청나게 끔찍한
세상에 유례가 없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 코비드 익스피리언스는 제가 보기에는 인류 역사상에 상당히 유례 없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스트 코비드 시대인데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포스트 코비드 시대가 아니라 저는 프리 클래미티, 그러니까 재난이 오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재난이. 그리고 코로나는 불행하게도 이 재난의 첫 웨이브가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AI 기술을 생각한다면 저는 분명히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초연결 초지능 시대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AI가 빅데이터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본 다음에 질병 예측, 감염 예방, 경로 확인, 그 다음에 백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혼잡도, 밀집도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서 예측해주는 여러 개.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금까지는 얻을 수 없는 인사이트로 앞으로 올 코비드의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많이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관한 겁니다. 이건 빅데이터 분석이고요. 코로나 시대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 밖에 잘 못 나가시고 예전에 같이 모여서 식당에서 정말 왁자지껄 웃고 떠들고 함께 정을 나누었던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자녀들 둔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갑니다.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모로 저는 지금 사회가 병이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비드 같은 육체적인 질병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팬데믹 때문에 생기는 우리 모두에게 생기는 정신적 질병이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 AI, 정신 건강을 도와주는 AI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AI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가 갖고 있는, 인류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어렵고 급박한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풀려면 이 문제를 못 풀게 될 때는 또 쉽지 않습니다. 개나 고양이냐, 뭐 음성 인식 이런 것들은요 그냥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비드에 대비한 기술, 사람의 정신 건강을 다루는 기술들이 틀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엄청나게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I ethics, 도덕적인 AI를 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흑인 여자분과 백인 남성분을 제대로 잘 구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설계를 하고 데이터 자체가 잘 개발이 되는지 보고 여러 가지 상황상 상용화가 됐을 때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AI ethics가 도덕이, 윤리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후의 세션들이 다 이런 세션들이 조금씩 녹아 들어오는 것은 저는 너무 다행이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정말 중요한 문제로 AI 문제로 대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함께 있는데요. 함께 공생하자, 뭐 공존하자, 공진화하자,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 공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계랑 함께 뭘 하기가 쉽지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나한테 별 도움도 안 주는데 왜 굳이 AI 비서를 써야 되지?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전문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AI가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면 사람이 AI를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금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스스로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려면 내가 AI랑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시간을. 근데 나는 바쁩니다. 저희 아내, 가정, 자녀, 회사 챙기기도 바쁜데 제가 왜 AI를 챙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도움을 주려면 사람한테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를 못 주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첫 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AI 시스템들, 현재 현존하는 AI 시스템들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정해집니다. 어떤 문제이냐? 이 문제가 음성인식의 문제이냐, 영상인식이냐, 아까처럼 의료 영상 문제냐?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맞는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사실은 아주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인 경우에는 세상에 아직
그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뭐 비슷한 그런 데이터를 인공으로 합성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AI한테는 피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모아야 됩니다. 여기서 틀려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어스 생기고 AI가 부정확해지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함께 데이터와 함께 이제 알고리즘과 실제로 수학적인 알고리즘들과 기술들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이 두 개가 잘 어우러지면 이 두 개가 엄청나게 큰 소프트웨어 기반의 지금은 다 거의 다 클라우드 기반인데 이제는 뭐 조그만 핸드폰에서 돌아가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AI 시스템이 훈련이 되면서 점점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춥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할 수 있을 정도의 AI 시스템이 구비가 되면 실제로 서비스가 런치가 되고요. 서비스가 런치가 되면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고객들이 생겨서 유저들이 주는 데이터를 갖고 이제는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아니라 실사용하는 데이터를 써서 더 이 모델과 시스템을 고도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하다 보면은 AI가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요. AI가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이유는 데이터가 잘못돼서 알고리즘이 잘못돼서 모델이 잘못돼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분들이 실제로 모니터된 상황을 보고 AI를 더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모습이에요. 여기서 빠져 있는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없으면 손님이 없으면 이게 다 쓸데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신장 개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더 많은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 관련성이 많은 데이터를 줄실지가 되게 의문인데 그러려면 이놈이 런치를 할 때 되게 좋아야 됩니다. 수준이 높지 않으면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런치를 할 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AI 쪽으로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주로 학계에 계신 AI 사이언티스트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제 모아지면 데이터가 잘 정제가 되면 그걸 갖고 AI 사이언티스트들이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AI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없는 거 말씀드릴게요. AI 레이블러들이요 생각보다 부족해요. 아직은. 그래서 레이블을 정확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결국은 정답지를 이것이 개인지 고양인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 가지 이 의료 영상은 폐질환이 있는 영상인지 아닌지 등을 이제 실제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지능을 이용해서 정답지를 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지를 생성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레이버 인텐시브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단순한 노동일 수도 있고요. 태스크에 따라서.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직군들이 있고요. 현재 또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AI 매니저라고 그러는데요. 마치 이제 이제는 무인 점포가 많이 생겨서요. 이제 점포에 가시면 아마 사람이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기 계시는 그 직원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무인 점포가 있는 그 무인 점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AI를 매니지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잘 돌아가는지, AI가 실수를 안 하는지, 어떤 실수를 하는지, 실수를 하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보시는 마치 사람을 매니지하듯이 AI를 매니지하는 매니저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는 뭐 AI가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많지만 AI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사회적, 경제적 가치, 전략적 가치를 주는 문제를 잘 정의를 해서 그 정의를 한 문제를 AI 사이언티스트들과 AI 레이버들과 AI 엔지니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량적, 수학적 그 문제 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현재는 현존하지 않고요. 많이 안 계세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나 사회의 문제를 아시고 AI의 기술적 이해를 하신 다음에 비즈니스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걸 기술 문제로 정의를 하고 기술 문제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 문제가 되고 좀 테크니컬한 그런 문제가 바뀌는데 도움을 주시는 디자이너들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정말 모두를 위한 모두의 AI가 되려면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 직군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모두를 위한다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저희 같이 이제 쓰는 AI를 쓰는 분들이 사실은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AI한테 장난치면 내가 AI한테 장난친 데이터를 갖고 AI가 배웁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덕목도 필요하고 책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AI가 나오면 처음에 실수를 하더라도 좀 꾸준히 마치 아이가 그러니까 AI가 아이네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이한테 투자를 하면 아이가 배우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기계도요. 우리가 양질의 데이터를 주고 정말 이러한 공급자의 생태계가 잘 구성이 된다면 소비자들이 주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리티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유저들도 동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모두를 위한 모두의 AI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SK텔레콤에서 AI.X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8일 날 하는데 역시 이제 이렇게 비대면 하이브리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바로 제가 오늘 발표드린 주제입니다. 휴먼, 인간, 머신, 기계가 함께 특별하고 중요한 경험을 하면서 서로 상생, 공존, 진화, 발전, 협력을 한다라는 모델을 갖고 있는 컨퍼런스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쨌든 부족한 저 불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